안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19대 임금 숙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숙종서거 300주년을 기념해서 숙종대왕 호 시절을 다룬 테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중문화 속에서 그려진 숙종은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주대 없이 오락가락한 임금이기 때문에 숙종의 호 시절이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일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 숙종의 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호 시절, 요즘 호 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용어로는. 그렇죠. 예. 근데 호 시절이라는 게 참 좋은 시절이었다. 요즘에 뭐 좋은 날 해갖고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좋은 날이라서 뭐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인가 거기 노래 하나도 예. 그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날이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뭐 내 인생의 절정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데 그만한 업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요즘 말로는 리즈 시절이라고도 뭐 하겠네요. 네. 근데 저 숙종은 이 만 46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는데요. 이 우리가 영조 임금이 52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조선을 다스렸는데 영조 임금이 최장기죠. 예, 두 번째죠. 그래서 예. 이제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업적을 남겼다. 우선 그 토지대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새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충을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그런 그 대동법 네. 범위를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넓혔는데 아시다시피 대동법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쌀로 통일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쌀로 일괄 납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쌀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이제 그 시장에서 사들이니까 뭔가 하여튼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서 뭔가 이 화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평통보도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 그리고 북한산성도 새로 쌓고 백두산 전기비도 세우고 국경도 명문화하고 그래서 이번 그 이 테마전을 이 뭐 숙종을 뭐라 그랬냐면 조선의 중흥군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숙종이 중흥군주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호시절이라는 수식어도 그렇고 네. 중흥군주라는 표현도 약간 좀 마음에 좀 걸리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조선의 전염병을 다루면서 네. 17세기 말에 대기근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있었고 특히나 그 숙종 연간 그 1695에서 96년 사이에 네. 일어난 을병 대기근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41만 명이 넘는 백성이 떼죽음 당했다라는 그런 실록의 인구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577만 정도 됐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4년 뒤에 400몇만으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아주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뭐 단단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 이 조선 인구의 한 20% 정도가 죽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실록에 자주 기록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육을 먹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네. 건 거의 뭐 이 민심이라도 그렇지만 나라 꼴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697년 실록 기록을 보면 경기도 광주의 백성 수백 명이 대궐 앞에서 출퇴근하는 관리들을 막고 먹을 것을 달라고 농성 시위까지 벌이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을 책임지는 관리의 집을 한밤중에 정거 농성을 하고 군관을 집단 구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요승 여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길산이 나타나서 이제 장길산. 별난이 일어난다라는 네. 소문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뭐 때강도격인 명화적 그다음에 지금의 그 폭력 조직인 검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극성을 부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때가 바로 숙종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밀란이 안 일어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2대 대도라 그러면은 인곡정과 장길산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예. 그 장길산 그 유명한 장길산이 숙종 때 나왔다는 예. 얘기군요. 근데 백성기 입장에서 보면은 숙종대왕이 호시절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다라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숙종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특성 뭐 성향을 뭐 이렇게 꼽고 싶은데 조변석계라는 표현이 옳을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변덕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실록을 보면 네. 숙종의 생모 어머니가 명성황후인데요. 며느리인 인현황후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의 그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상은 평소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막 일어서는데 만약 유혹을 받게 되면 나라에 화가 되면 필설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아들 성격이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 누군가의 유혹에 빠지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돼서 나라일까지 망친다라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경고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명성하고 말이 다 맞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툭하면 신하들 죽이고 뭐 정권 교체까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제 1680년에 경신 황국이라 그래서 남인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 뭐 잽싸게 정권 교체를 하거든요. 네. 그 9년 만에 다시 그 기사 황국이라 그래서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뭐 희빈장 씨를 중전으로 책봉하고 네. 남인 정권을 재등장시키고 이랬다가 다시 5년 만에 다시 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남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인 정권을 재등장시키고 이런 갑술왕국이 일어나는 건데요. 세 번의 친위 쿠데타인데 이런 황국 정치를 두고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숙종의 노련한 뭐 정치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평을 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뭐 명성황후의 말 맞다나 순간순간 바뀌는 변덕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학자 정치인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네. 희빈장 씨가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걸로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이 뭐 희빈장 씨의 악행 때문에 이렇게다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남편인 숙종 때문에 숙종의 부인들이 모두 순환을 당한다. 예를 들자면 인현왕후의 경우는 못된 장희빈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지만 더 나쁜 인간은 남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인현왕후는 만 14살에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인 숙종이 궁인이었던 장옥정, 희빈장 씨죠. 네.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현왕후가 찬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숙종은 갓 태어난 장희빈의 아들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려고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 조선시대 때 네. 다른 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거의 피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부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 굳이 뭐 후궁의 뭐 아들로 원자 책봉 그것도 한 살도 안 되고 갓 태어났는데 시기상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인의 뭐 영수였던 송시열을 비롯해서 아니 정비인 중전의 연세가 지금 아직 젊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정비의 소생으로 원자를 삼을 일이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고 반대를 하니까 숙종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잽싸게 전격적으로 정권을 남인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기사 황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중전을 폐위시킬 마음을 먹었어요. 숙종은. 그러면서 이제 찌질이 남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대소신료 앞에서 부인 즉 중전인 인현왕후를 막 욕을 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못난 경우네. 네. 그렇죠. 어떤 험담을 했습니까? 그 대소신료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궁중에 병기가 있는데 경들 한번 들어볼래?라고 이제 오늘 떼면서 대놓고 부인용을 보는데 한 번은 중전이 나에게 꿈 얘기를 하더라. 근데 꿈에 돌아가신 선왕래 그러니까 현종 부부죠. 네. 가 나타나서 중전에게 이렇게 말했다더라. 수건장 씨, 그러니까 장희빈이죠. 네. 아들을 낳지 못할 거고 그 수건장 씨를 오래도록 궁궐에 두었다가는 경신 황국 때 실각한 남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를 거다라고 했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중전이라는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에 이렇게 강교하고 앙큼한 말을 꿈 얘기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전하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험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천신만고 그때 남인 세력이 막 정권을 잡았거든요. 기사왕국이니까. 예. 그런 남인 세력들마저도 이제 숙종의 부인 험담 이게 일제히 너무하시다라고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하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신하들이 어머니로 섬기던 중전을 이렇게까지 흉보는 하교를 들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냐라고 임금을 비판하고 그냥 뭐 이거죠. 부부간에 불화가 있더라도 임금이라는 분이 굳이 그거를 밖으로 그렇죠. 발설하느냐. 예. 그 어떤 신하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중전께서 국모로 계신 지 10년이 다 되도록 무슨 실덕을 했기에 이런 험담을 내시는 거냐. 이거는 신들이 차마 듣지 못할 말이고 후세의 실로
전하의 덕에 누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료들의 말은 진짜 창피하니까 부인 흉 좀 그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숙종은. 그러니까 남인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쫓겨나 있던 서인들이 이제 모여서 86명이 모여가지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국모에게 그런 망극한 죄명을 씌우느냐고 상소문을 올리니까 숙종은 상소문을 올린 주모자들을 직접 잡아다가 친국을 해서 얼마나 고문을 해댔는지 주모자의 한 사람 박태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골수가 삐져나올 정도로 뼈가 으스러져서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숙종은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중전이 옳다면 내가 죄 없는 중전을 무고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패출시키라 라고 펄펄 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숙종은 하루라도 중전이 국무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친정으로 쫓아내는 거죠. 친정으로 쫓겨날 때 그 길에 뭐 이 유생이 막 엎드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올 건데요. 뭐 실록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야사가 아니라 중전 민 씨가 하얀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쫓겨갈 때 유생 수백 명이 길 아래 엎드려 통곡했다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현왕후전을 보면 얼마나 상감이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했는지 가마도 정식 가마가 아니라 그냥 흰 명주보로 대충 쌓은 보통의 가마가 서둘러 내전에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후께서 벌써 내전에서 내려와서 걸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냥 뭐 지금 나가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버선발로. 짐쌀 뭐 겨를도 없이. 그렇습니다. 뭐 채비를 할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제 폐위교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비 민 씨는 원래 화순한 성품이 부족하고 조신한 덕이 적었다라고 하면서 책봉되던 때부터 조심하고 삼가지 않았고 질투하는 허물이 많았다라고 아주 그냥 비판을 합니다. 정말 한심한 부인 험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쫓아냈는데 폐비가 된 중전 민 씨의 그런 후 생활이 너무도 비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활이 안 좋았길래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이 부분도 사극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야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실록에 나오는 건데 하도 보다 못한 그런 그 물론 뭐 남인 정권이었죠. 사간원 관리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폐비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친척과 이웃에서도 감히 문안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집에 풀이 가득하고 적막하고 양식과 뗄나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상소를 하면서 전하의 배필로 일국의 어머니가 되었다가 이제는 끼니 걱정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거는 한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수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료들도 제발 폐비를 거기서 사가에서 별궁으로 좀 옮겨 모시고 달마다 정기적으로 녹봉 형식으로 쌀 좀 줘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다 남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남인 정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폐비를 끝까지 괴롭히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일부는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남인 정권의 실세들은 아무리 정파가 달라도 사실 아닌 건 아닌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정파가 다르면 사사건과 트집을 잡는 요즘에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과는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다시 한번 못된 남편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폐비를 좀 대우해 주라는 상소문에 숙종은 처음에 알았다고 승낙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금세 바꾸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폐출한 지 반년도 안 되는 죄인을 대우했다가는 뜻을 잃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서인을 얘기를 하는 거 쫓겨는 원한에 사무쳐서 이를 갈고 틈을 엿보다가 옳았구나 하면서 변란을 일으킬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명을 거두어버리죠. 폐비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현왕후가 그 5년 만에 다시 복위를 해요. 1694년에 복위를 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7년 만에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다들 뭐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그건 아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를 보면 승하한 인현왕후의 병명은 옹저라는 거였는데요. 옹저요? 동의보감을 보면 옹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얼마나 속이
속이 다 문드러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은 남편 때문에 아무리 그렇죠. 제자리로 다시 복귀했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인현왕후도 그렇게 지금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 이 희빈장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가 쫓겨난 지 뭐 한 꿈에 그리 5일 만에 꿈에 그리던 중전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숙종의 사랑은 5년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4년 만에 영조를 낳은 무슬이 출신 우리가 잘 아는 숙빈 최 씨한테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결국 희빈장 씨 오빠인 장희재라는 사람이 이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 했다라는 고변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숙종이 전격적으로 또 정권을 바꿉니다. 이것이 이제 갑술 황국인데요. 그러면서 중전장 씨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패비민 씨는 중전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변덕 부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임금이?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귀시키면서 나름의 반성문을 쓰는데 어떤 반성문을 쓰냐면 왕비 민 씨는 단정해서 예법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쫓아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덕하고 질투심이 많고 실거지하게 여인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또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숙종의 또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이때는 또 희빈장 씨를 천하의 몹쓸 여자로 험담을 하면서 그것도 한밤중에 비만계를 내려서 죽으라는 그런 자진의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진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목숨을 끊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한밤중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려 들어온 대신료들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잖아요. 경종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서신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5년 전에 인현왕후를 폐할 때도 끊임없이 후회를 하셨으면서 지금 전하의 처분도 지금 격분한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너무하다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이때 숙종은 또 예의 또 희빈장 씨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장 씨는 희빈으로 강등된 다음에 한 번도 중전 인현왕후한테 문안을 올리지 않았다네. 왕후에게 민씨라 그러고 민가라 그러고 혹은 요사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네. 이거는 정말 장차 끊임없는 참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장 씨는 신당을 대궐 안팎에 몰래 설치하고 흉악한 물건들을 묻고 계속 인현왕후가 죽기를 기도했다, 저주했다라고 험담을 하죠. 이게 그 드라마에 그 볏짚으로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그러는 그건가요? 그건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때는 또 그걸 믿을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지만 힘을. 그렇다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걸 지금 임금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금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막 이렇게 거기 그 희빈장 씨의 그 궁녀들을 갖다가 막 족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참.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중전이 폐위되거나 쫓겨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복귀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사실은 폐서인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희빈장 씨는 끝내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 이 인현왕후 전을 보면 한때 남편인 숙종이 희빈장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얼굴 보기가 더러워서 약을 보내니까 이 약을 상인 줄 알고 마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인이 거부하니까 이 부인이라는 게 장희빈이죠.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뒤에 3사발이나 되는 사약을 들이부으면서 빨리 먹이라고 했다는 거고 이때 희빈장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신금을 울립니다. 전하께서 밝은 정치를 펼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뭐 외쳤다는 건데요. 인현왕후의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장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불쌍한 감정을 갖게 됐지만 주상께서는 조금도 측은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나중에 숙종의 사랑을 받은 숙빈 최 씨 결국 왕비가 되지 또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숙종이 후궁으로서 중전이 된 장희빈의 일을 경계한다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후궁이 중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후궁 여인의 욕심 탓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41살이었는데 15살에 불과한 세 번째 중전 인현왕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했던 여인들 다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된 거죠.
지금 숙종대왕 호시절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립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역사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동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실록이나 이런 문헌 자료에 나오는 숨길 수 없는 당대의 생생한 이야기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또 균형 있게 네. 전해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